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시작할게. 갈래는 소설이야.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 그러면 진짜 가짜, 가짜지 그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허구적이다 그러지 그지.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시에 쓰는 화자라 그러지. 소설에 쓰는 서술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오고 안에 있으면 나로 나타나지. 그럼 몇 인칭? 1인칭. 여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나가요. 동네 이웃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야.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어떤 의미일까? 지나치기 쉽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인물,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을 얘기하고. 자, 우리 볼게.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자, 예술가 두 사람이 나오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자, 우리 동네 특징 첫 번째,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너무 좋다는 거야. 동네 특징 첫 번째. 특징 첫 번째가 자, 웅장한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특징 두 번째. 우스는 미술관이 2개나 있었어. 자연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그래서 예술인을 많이 만날 수 있나 봐. 미술관이 2개나 있대.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소설가나 시인들도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이 말은 소설가나 시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 시인이 살고 있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에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이 부지기수이다. 부지기수이다. 이 말은 많다는 소리지. 많다. 자,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는 예술인이 많아요.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자, 여기 동네의 특징 세 번째. 그래서 흔히 동네 앞길을 우리는 카페 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 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자,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예술적이라는 거야. 분위기가 예술적. 그곳에 자주 찾는 그 동네 선배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 쟁이라고 했다.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면서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쟁이는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지. 예술가.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자, 예술적 분위기 어떤 거? 예술인이 많고 그리고 또 작은 카페가 많은 것.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했을까? 왜? 지금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했냐면 지금 제목이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잖아. 그치? 두 예술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술가에 대한 호기심 유발.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서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준 예술가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예술가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 누구냐 보자.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은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자, 뭐 하는 사람일까? 지금 작품을 빚어내는 사람이네, 그지? 그죠? 그 작품이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간료한 부분에는 예술가의 첫 번째 예술가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다. 여자다. 자, 빚어내는 작품이 일종의 조각과도 같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 호기심 유발.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널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늘 웃지도 않고요.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9시에 나와서 9시에 간대요. 무뚝뚝하고 뻣뻣하대요.
그런 얼굴, 무뚝뚝하고 뻣뻣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첫 번째 예술가는 김밥 아줌마였네. 첫 번째 예술가의 정체.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담백하고 구수해요. 절대 맛을 속이잖아요. 자, 이것은 김밥에 대한 나의 평가지. 김밥에 대한 나의 맛평가, 서술자의 평가지.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지. 집중함.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것도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이지. 파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김밥 말고 있는 걸 구경하면 뭐 한다고요? 화를 낸다고 했지. 당했다는 것은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냄.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사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그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자, 어떻다는 얘기야? 경제적 이익보다요. 돈 벌기보다 경제적 이익보다 김밥 만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른다.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 예술가가 만드는 것처럼 집중하기 때문에 작품 만드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 예술가가 작품을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집중하기 때문.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예술가 김밥 아줌마. 자, 두 번째 예술가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가 아니겠지. 자, 그는 이제 막 50을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자 여기 이렇게 하자. 1년 12달 그이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무렵부터 오후 4시경에는 어김없이 주홍희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 있다. 자, 한 번도 빠짐 없고요.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빠지고요. 10시에서 4시까지 꼭 온대요. 그러면 빵떡모자 아저씨의 성실함이 나타났네. 성실함. 자,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우리 성실합니다. 이렇게 안 나타났지, 그지? 이 아저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저씨의 성실함을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무슨 제시? 간접 제시지.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빵떡 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려를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자, 뭐 하는 아저씨니? 채소 파는 아저씨다, 그지? 두 번째 예술가. 어떤 아저씨? 채소와 과일을 파는 아저씨. 채소와 과일을 파는 아저씨다.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의 시장이 나오는지라 시장도 멀어요. 그죠?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하기야, 여기서부터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은 실제에 있어서도 가히 틀린 바는 없다. 아저씨는 최고 좋은 물건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거야.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이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는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뭐에? 고객에 대한 불만에 대한 그 규명하는 것만 매달린대요. 왜 그런지 엄청 알려고 하는 거야.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 트럭의 주인인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건이 사간 사람이 잘못 조리를 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부심에 또 책임까지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빵떡모자 아저씨의 태도가 나타났지.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은 트럭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지, 그지? 아저씨가 마치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거지.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굉장히 물건을 아끼는 모습이지.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 군데 흠이 없잖아요. 자, 요게 요렇게 붉으스름하고 중간짜리가 상품이지요. 그리고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을 짜게면 어김없이 8쪽이지요. 이러면서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해박해. 채소와 과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자,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래요. 강한 자신감이지. 강한 자신감에 앤드 자존감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난 그날로 이 장사를 집어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 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다. 자,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술가임이 틀림없다는 거고, 그 다음 갈게요. 자, 또 한 사람 더. 예술가 두 사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느린 김대호 씨가 나와요. 김대호 씨.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자,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이거는 김대호 씨에 관한 나의 생각이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 어떤 거?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대호 씨는 도대체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 씨의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이 붙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 말하는 걸 봐가지고 김대호 씨 성격 어떤 것 같아?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야.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간접 제시해주고 있지. 직접 얘기 안 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자그마치 1m 86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보폭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김대호 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 부근에 통증을 느끼기 십상이다. 키가 크다 보니 신체 여러 부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김대호 씨는 팔도 길어서 남들은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일어나야 하는데 그는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호 씨는 말도 아주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호 씨의 말을 듣다.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호 씨의 말을 듣다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김대호 씨의 말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여기에 봐봐. 좀 느리긴 느린데 설마 자고 일어나는데 아직 말을 하고 있을까? 과장법이지, 그지? 과장법을 사용했고, 자, 말을 느리게 하는 특성을 부각시켜주고 있어.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는 늘 그렇게 어떻게 제가 긴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저가 김대호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제가 긴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호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는 그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제가 긴데요. 뭐라고요? 제가 맞아요. 제가 김대호 씨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맞아요. 또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이런 뜻으로 제가 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두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왜? 길다. 제가 긴데요 하니까 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웃는 거야. 해석하여 웃음.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다시 묻기라도 하면 이번에는 더욱 느린 박자로 또박또박 대답을 한다. 제가 긴데요 이렇게. 그래서 김대호 씨를 사람들은 아예 긴대호라고 부른다. 그의 별명은 김대호 씨가 속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부턴가는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자, 김대호 씨는 주변 사람과도요.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좀 느리긴 하지만 그는 맡은 일만큼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었다. 좀 느려요. 그렇지만 맡은 일만큼 빈틈없이 해낸대요. 실수도 없고 진득한 성격이라 장깨를 부릴 줄도 몰라.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다. 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자, 일도 빈틈없어요. 일도 엄청 잘하는 거야. 좀 느리긴 해. 빈틈없음. 그래서 그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은 요즘 김대호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하고 있었다. 김대호 씨, 장가를 가고 싶으면 우선 그 느린 말투부터 고쳐요. 아니, 제가 김대호 하는 전화 받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번에도 겨우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었더니 김대호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라더라?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나? 자, 이 사람은 소개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은 제가 긴데요. 이 말이 라고 말하는 것이 촌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어. 그 느려트진 말로 제가 긴데요라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누구의 말씨까지 흉내낸 그 충고는 노총각인 김대호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혼자 웅얼웅얼 연습도 여러 번 했다. 천성이 느린 사람이라 그것도 연습이라고 며칠을 웅얼거리더니 마침내 어느 날 오늘부터는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김대호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거야. 그리고 그날 그를 찾는 첫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세련된 말, 어떤 말? 제가 김대호입니다. 이 말을 기대한 거야. 제가 김대호입니다. 자, 이 말을 기대하고 기를 모았다. 김대호 씨는 큰 기침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었다. 김대호 씨 좀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얼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제가 전대호. 물론 사무실안은 당장 웃음바다가 되었고 왜 예상 못한 대답 때문에 예상치 못한 대답 때문에 그 일로 김대호 씨는 긴대호에 이어 제가 전대호라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긴대호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고치려고 안 하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긴대호가 더 어울려요. 사실로도 저는 길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별명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신의 별명을 편하게 받아들임. 자, 굉장히 순박하고 낙천적인 것을 알 수 있어. 낙천적.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빙빙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쁘게 돌아가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김대호 씨처럼 느리고 낙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낙천적인 태도가 필요함.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 그치?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바뀌었지. 그지? 문장이 구조가 바뀐 거 무슨 법? 도치법.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에 대고 그 느릿느릿한 말투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김대호라고.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세 사람. 누구? 김밥 아줌마, 세소 아저씨, 그리고 김대호 씨. 이렇게 세 사람 맞다. 우리 뒤에 정리해보자. 작품 정리. 자, 갈래는 소설이지. 현대소설이고요. 자, 시간적 배경은 현대지, 그치? 현대고, 북한산 자락의 어느 동네네, 그치? 카페가 많은 어느 동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 이 소설의 제재고, 제재는 주요 이야기거리. 자, 주제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장, 심미적 감동받고 깨닫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게 심미적이라 그랬지. 자, 특징은요, 서술자 나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고요.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잘 드러나 있고,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 없죠. 갈등이 없어요. 여기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요. 등장인물의 특징 볼게. 나는요, 자, 어디에 살고 있어? 예술적 분위기가 뿜뿜뿜 풍겨 나오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요.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 아줌마. 맛이 한상적인 뭘 만들어? 김밥 아줌마니까 김밥을 만들지. 첫 번째 예술가였지. 그리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래서 누가 보면 막 화를 내지. 자, 그 다음에 빵떡모자 아저씨. 자,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요. 자신보다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할 만큼 자기의 물건에 관해서 자부심이 큰 사람이야. 김대호 씨. 이해심이 많고요. 이해심이 많고 낙천적인 거야. 낙천적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요. 좀 느려요. 느리기는 하지만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야. 자, 등장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태도. 자,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니?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지. 작품이라고 부르고, 빵떡 모자 아저씨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라고 하고, 그리고 김대호 씨가 존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예찬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갈게요. 이제, 자, 심미적 체험이 뭐라고요? 감동받고 깨닫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이게 신비적 체험이지, 그지? 김밥 아줌마는 김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 예술가였고, 빵떡 모자 아저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물건을 파는 두 번째 예술가고, 김대호 씨는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 이 두 인물, 두 예술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 김대호 씨한테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